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 허영은 나를 바라보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 시작된다. 진짜 행복은 남의 눈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에서 자라야 한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표정을 연습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끊임없이 걱정하고 또 조율합니다.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정한 태도는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만 생각하고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허영심은 명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명성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명성이 나의 본질보다 앞서게 될 때 그것은 허영이 되어 나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은 덧붙입니다. 자기가 그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무용담을 곁들여가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다. 라 로슈푸코 역시 날카롭게 지적했죠.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남에게 행복해 보이기 위해 더 애를 쓴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느라 진짜 내 삶의 기쁨을 흘려보내고 맙니다. 한때 내 친구 중에 지현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셜 네트워크 피드는 늘 화려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브랜드 옷, 해외여행, 완벽한 피부와 미소. 늘 부러움을 사는 그녀의 일상은 마치 잡지 속 주인공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나 병원 다녀왔어. 우울증 진단받았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너가? 너는 너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 연기였어. 남들이 부러워해 주니까 그게 내가 진짜 잘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아무도 나한테 괜찮니? 라고는 안 묻더라. 내가 내 삶을 살기보다 남의 눈에만 맞춰 살아왔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녀는 한동안 소셜 네트워크를 끊고 진짜 친구들과의 만남, 자연 속 산책, 그리고 조용한 일기를 통해 조금씩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엔 작은 거울 하나가 있습니다. 그 거울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비춥니다. 하지만 그 거울만 들여다보다 보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흐릿해지고 맙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거울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진짜 행복한가? 나는 내 삶을 사랑하고 있는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인가? 명성을 좇는 것보다 진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미소보다 스스로 만족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빛나는 사람은 조용히 묵묵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남이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존중받는 존재가 됩니다. 가장 진실한 빛은 스스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납니다. 당신도 그 빛을 가진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제목: 아버지의 손등.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 나는 문득 아버지의 손등을 떠올렸다. 마치 오래된 사진 한 장처럼. 선명하진 않지만 그 따뜻한 감촉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다. 아니, 넉넉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형편이 어려웠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마을 반찬 가게에서 손을 보태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셨다. 그런 와중에도 부모님은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다. 특히 아버지는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항상 우리 남매에게 "괜찮다, 아빠가 있으니까" 라는 말을 하곤 하셨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내가 처음으로 느낀 날이 있다.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었다. 갑작스럽게 교복이 작아져 새로 사야 했는데 집안 형편상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교복 말인데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고는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오래된 라면 상자를 꺼내더니 뭔가를 계산하고 계셨다. 며칠 후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구제시장을 갔다. 나는 교복을 새 것으로 사주셨으면 했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교복도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거야. 새 옷은 아니지만 너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날 이후 나는 옷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라는 것도. 세월이 흘러 나도 사회인이 되었고 어느덧 아버지는 은퇴하셨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등 위엔 작은 점과 상처, 자국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을 위해 흘린 땀방울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그 손등을 보는 것만으로도 울컥해진다. 어느 날 아버지께 손톱을 깎아드리면서 문득 물었다. "아버지, 그때 많이 힘드셨죠?" 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말씀하셨다. "힘들었지. 그런데 네가 웃는 걸 보면 그게 다 보상이더라." 그 말에 나는 말없이 아버지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오래된 손등 위에 나도 나의 사랑을 내려놓았다. 진정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교복 한 벌, 거칠어진 손등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을 말해줍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전해준 누군가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제목: 눈먼 사랑, 빛이 되다. 1990년대 후반 터키 이스탄불의 오래된 골목길. 한 남자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그의 이름은 케말. 그는 젊고 성실한 시계 수리공이었다.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지닌 그는 사람들보다는 낡은 시계와
더 잘 지내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가 매일 가는 카페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곳에는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책을 읽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름은 알리에. 그녀는 맹인이었다. 어려서부터 시력을 잃었지만 세상을 향한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 넓고 따뜻했다. 케말은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가 책을 더듬어 읽는 손끝에서 이상한 아름다움을 느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대신 그녀가 떠난 뒤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가서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손을 얹고 앉아있곤 했다. 그렇게 몇 주,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카페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케말 씨, 오늘은 그녀에게 말 한마디쯤 건네보는 건 어때요? 그 말에 케말은 마침내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무례할 수도 있지만 용기 내서 인사드립니다. 알리에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 발소리는 매주 같은 시간에 들렸어요. 늘 그 자리에서 숨죽여 계시더군요. 그날 이후 둘은 말벗이 되었다. 케말은 그녀에게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알리에는 그녀의 감각으로 느낀 세상의 아름다움을 들려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도시의 해질녘 색깔을 설명했고 그녀는 그 해질녘에 느껴지는 바람의 결을 이야기했다. 케말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음이 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사랑은 그렇게 자랐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시력을 잃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너의 미래를 생각해. 케말은 고민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알리에와 결혼을 결심했다. 알리에 역시 두려웠다. 자신으로 인해 그가 불편하거나 후회하게 될까 걱정이 컸다. 그러나 케말은 그녀의 손을 꼭 쥐고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당신의 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후 케말은 카페를 정리하고 집에서 시계 수리를 이어갔다. 알리에는 그 옆에서 항상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글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보냈다. 두 사람은 비록 불편한 현실 속에서도 세상이 주지 못한 충만함을 서로에게서 받으며 살았다. 몇 년 후 한 유명 안과 의사가 케말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알리에에게 무료로 수술을 제안했다. 위험도는 있었지만 희망은 있었다. 케말은 망설였지만 알리에가 원한다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수술 당일 케말은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실 밖을 서성였다. 몇 시간이 지나고 알리에가 회복실로 나왔다. 눈에 붕대를 감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당신을 보고 싶어요. 며칠 뒤 붕대를 푸는 날,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던 그 아침, 그녀는 처음으로 케말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당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한 얼굴이에요. 사랑은 외모나 조건을 넘어서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시력이 없어도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고, 빛을 보지 못해도 사랑은 마음에 빛을 남긴다. 이 이야기처럼 진심은 결국 어떤 장애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제목. 벚꽃은 다시 피지만 그 사람은 다시 오지 않는다. 시코쿠 섬의 작은 마을 도쿠시마현의 깊은 골짜기엔 1000년이 넘은 벚나무 한 그루가 있다. 봄이면 마을 전체가 분홍빛 안개에 휩싸이듯 아름다워지는 곳.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실화 하나의 나무라 부른다. 나는 우연히 그곳을 찾았다. 도시 생활에 지쳐 잠시 멈추고 싶어 선택한 여행지였다. 하지만 거기서 내가 멈춘 것이 아니라 시간이 멈춘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그 사람은 마을 입구 작은 찻집 앞에 앉아 있었다. 등이 굽은 노인이었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벚나무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 먼저 말을 걸었다. 여행 다니시나요? 이 나무를 보러 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벚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매년 이 자리에 앉아 같은 사람을 기다려. 그의 이름은 이노우에 히더 82세. 벚나무는 그의 아내가 가장 사랑했던 풍경이었다. 둘은 젊은 시절 매년 봄이면 이 나무 아래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사계절 중에 유독 봄을 좋아했던 아내는 꽃이 피 바람에 날리는 걸 사랑이 흩날리는 것 같다 라며 웃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해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해 봄부터 그는 벚나무 아래 도시락을 2개 싸들고 나와 혼자 앉았다. 하나는 자신의 몫, 하나는 그녀의 몫.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해마다 계속되자 누구도 묻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렇게 기다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곤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그녀가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매일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싸기 전 마지막으로 벚나무를 찾았다. 그런데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자리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젠 내가 먼저 간다. 올해는 꽃이 늦게 피었지만 그래도 예뻤지. 매년 봄이 와도 너는 오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기다림으로써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 이제 나도 너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해. 나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찻집 주인에게 건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진짜 봄이 왔네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벚나무 아래에 조그만 돌비석을 놓았다.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벚꽃은 다시 피지만 당신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 나는 매년 봄을 당신에게 바쳤습니다. 그 벚나무 아래를 떠나며 나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 사랑은 꼭 돌아오는 것이 아니어도 좋다. 사랑은 때로 기다리는 일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기도 하니까. 사랑은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남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제목: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자존심은 양날의 검이다.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타인을 밀어내는 벽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자존심이 참된 미덕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자신을 아는 용기와 타인을 이해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단단한 벽 하나를 지니고 살아간다. 누구도 함부로 넘어서지 못하게 자신을 지키는 그 벽의 이름은 다름 아닌 자존심이다. 영국의 수필가 존 콜린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존심은 미덕은 아니나 많은 미덕의 부모다. 자존심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존심 덕분에 우리는 품위 있는 행동을 선택하고 때로는 타인에게 자비와 관대함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자존심이 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라 로슈푸코는 그의 도덕적 반성에서 자존심은 우리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질투심을 누그러뜨리는 역할도 한다 라고 말했고,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자존심은 어리석은 사람의 소유물이다 라고 경고했다. 자존심은 때때로 지나친 고집이 되고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이들을 보며 비뚤어진 질투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를 함께 지닌 채 우리 마음 안에 머문다. 몇 해 전 제가 자원봉사를 갔던 쪽방촌에서 만난 60대 중반의 김씨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는 늘 혼자였고 무뚝뚝했으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까다로운 사람, 고집센 노인이라 말했죠. 어느 날 겨울 할아버지 방에는 전기가 끊겼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국과 빵 한 조각을 들고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존심이야. 이렇게 추운 날 굶고 있으면서. 그런데 그날 저녁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빵을 하나 받아들고 손에 쥐고 있던 꼬깃 한 1,000원짜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냥은 못 받겠어. 내가 비록 이 꼴이어도 남한테 신세는 안 지고 살았어. 그의 말에 전 그가 단순히 고집센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던 한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점점 마음을 열었고 빵을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가 가진 자존심은 처음엔 장벽이었지만 그 자존심을 존중해 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따뜻한 교류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존심은 때로는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또 때로는 타인을 거절하는 벽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존심이 진정한 미덕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아는 용기와 타인을 이해하는 여유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투, 도움을 거절하는 태도, 그 안에는 어쩌면 꺾이지 않은 자존심 하나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존심을 깎아내리기보다 받아주고 존중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자존심은 미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많은 미덕이 태어나는 뿌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세워지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타인의 자존심 앞에서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가요?